10장은 이항 공식, 성공 아니면 실패. 우리가 관측하는 것을 둘로 나누는 거죠. 둘로 나눴을 때 이른바 성공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이런 문제고, 성공의 1, 실패면 0, 이걸 대응시키는 확률 변수를 베르느의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러한 확률 변수를 독립적으로 n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합쳐서 얻어낸 합의 확률 변수, 그런 것을 이항 확률 변수, 그리고 그러한 이항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를 이항 분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항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식을 이항 공식,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재미있는 예로 다시 돌아가면, 남학생이 여학생하고 이제 눈이 맞아서 지난 한 달 동안 10번 전화를 하면 5번 꼴로 만나줬는데, 그래서 여학생은 균형 잡힌 동전과 같았는데, 최근에 10번 전화를 했더니 흉흉한 괴소문이 도는 가운데 한 번밖에 안 만나주더라.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아침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들리는 노래는 김건모 씨의 핑계, 잘못된 만남 이런 노래가 들리면서, 잘못된 만남 이런 노래가 나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진 상태에서 이제 학교 카피테리아에서 만나서 너 변했지 안 변했다, 변했지 안 변했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변했든 안 변했든 옵티멀 스트래티지는 안 변했다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좋다, 네가 안 변했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균형 잡힌 동전과 같아야 되고, 내가 10번 전화를 했을 때 내가 5번을 기대했는데 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학생이 균형 잡힌 동전을 10번씩 수만 번 세트로 던져봐라. 그럼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 나오는 건 그거에 비하면 옛날 우리 선배들 표현대로 한 번 나오면 양반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그때 남학생의 대답이 좋다, 네가 안 변했다고 치자. 그럼 결국 확률이 문제인데, 안 변했다는 전제하에서 마치 균형 잡힌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또는 네가 항변하는 것처럼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그걸 내가 계산해 보겠다. 계산했더니 1%, p-value, p-값 1%. 네가 안 변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 가능성이 1%밖에 안 된다. 나는 기적을 믿느니 네가 변했다고 판단하겠다. 이게 가설검정이죠. 이 가설검정에서 암묵적으로 사용된 분포, 그것이 바로 이항 분포, 이항 공식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예, 그것을 이항 공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기호만 재정의하면 되죠. n은 앞서 예에서 10, 10번 최근에 전화를 한 거죠. 첫 번 전화했을 때의 반응, 1 아니면 0. 만나주겠다, 1. 좀 바쁘다, 0. 두 번째 전화했을 때의 반응, x2. 10번째 전화했을 때의 반응, x10. 내가 10번 전화해서 얻은 성공의 횟수, x.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IID 이런 가정을 하겠습니다. IID. 첫 번째 I는 identically. 두 번째 I는 independently. D는 distributed. 균형 잡힌 동전을 독립적으로 던졌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결과의 확률 분포나 두 번째 나오는 결과의 확률 분포나 10번째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 값이나 확률 분포가 다 같다. 그게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다.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이런 의미죠. 성공의 확률 2분의 1, 실패 확률 2분의 1로 동일한 분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동전 던진 결과를 내가 안다라고 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활용한다라고 해서 두 번째 결과가 앞 또는 뒤가 나올 조건부 확률이 그 주변 확률 2분의 1과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즉 첫 번째 결과에 대한 정보가 두 번째 결과를 예측하는데 무용지물이다. 그게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통계적인 인디펜던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없다. Providing no further information. 그게 인디펜던스의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 더하면 전체 성공의 횟수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각각의 확률 변수들을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 즉 x와는 이 경우에는 2분의 1의 확률, 또 0도 2분의 1의 확률, 각각 2분의 1의 확률로 1 또는 0, 일반화하면 뭐 각각 p 성공 확률, 1-p 실패 확률로 각각 성공 실패를 따르는 확률 변수, 이런 것을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고 그러죠. 전체 성공 횟수, 이것이 이항 확률 변수. 이항 확률 변수가 따르는 확률 분포를 일반화해서 표현할게요. 각각의 성공할 확률이 p, 실패할 확률이 1-p.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이항 분포입니다. K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값은 n번 시도를 하면 성공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n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이 K번 있을 확률은 성공 실패 1, 0의 수열을 늘어놓는 경우의 수 n 컨비네이션 K죠. 조합의 숫자. 1이 K에 있어야 되겠죠. 실패가 나머지 n-K니까 0이 n-K가 있겠죠. 그래서 1이 K개, 0이 n-K개. 이 전체 n개의 문자열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게 바로 조합의 숫자죠. n개의 가능한 포지션 중에 k개만 뽑아서 거기에 1을 놓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0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의 숫자가 같겠습니다. 0들은 다 같고 1들은 다 같으니까 위치만 선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합의 숫자. 그 각각의 경우가 서로 배반 관계죠. 근데 1이 1, 3 위치에 있으면 그런 경우는 1이 1, 2 위치에 있는 경우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커버하면서 이 경우가 중복도 없으니까 해당 확률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정 문자열의 확률은 성공이 K번 발생해야 되니까 성공, and 성공, K번 발생한 거고 실패가 나머지 경우만큼 n-K번 발생해야 되니까 이게 확률이죠. n 컨비네이션 K, n 컨비네이션 K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게 어떤지 밖에는 전부 1로 쓰고요. 중간에는 두 숫자의 합. 여기도 합치면 3, 합치면 3. 이렇게 합치면 4, 합치면 6, 합치면 4. 이 숫자들이 여기 숫자라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n이 0인 경우. n이 0인 경우에는 뭐 그냥 약속하기 나름인데 경우가 하나밖에 없다. n이 1인 경우. 한 번 시도했을 때 성공이 한 번도 없는 경우의 숫자.
처음 던져서 D가 나오는 거죠. 성공이 한 번 있는 경우의 수 1. 두 번 동전을 던졌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숫자는 3가지죠. 그 중에서 앞면 성공이 한 번도 없는 경우의 수, 1가지 경우. 성공이 한 번 있는 경우의 수, 성공 실패, 실패 성공, 2가지 경우. 성공이 둘 다 있는 경우의 수, 성공 and 성공, 1가지 경우의 수. n이 3인 경우, 한 번도 성공 못하는 경우 0, 성공을 한 번 하는 경우 3가지 경우, 성공을 2번 하는 경우 3가지 경우, 3번 다 성공하는 경우 1가지 경우. n이 4, 이것이 기호로 표현하면 4 컨비네이션 0, 4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계속해서 내려갈 수가 있고, 이게 삼각형 모양이라 이것을 파스칼의 삼각형 이렇게 부르죠. 예, 오늘 11장 평균의 법칙에 대해 소개할 텐데, 오늘 할 내용이 10장 이항 분포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평균의 법칙을 소개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개한 개념 중에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확률 분포, 베르누이 확률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베르누이 시행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전체 성공의 개수가 얼마냐, 그걸 나타내는 확률 변수로서 이항 확률 변수라는 걸 정의를 했고, 그 이항 확률 변수가 취하는 확률의 모습을 이항 확률 분포라고 했죠. 그것을 이제 대화를 위해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x1서부터 xn까지 이것들이 n개의 베르누이 확률 변수들이고, 각각의 분포는 특정한 것이니까 xi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성공 아니면 실패, 성공의 1의 값을 부여하고 실패 0의 값을 부여하고, 그래서 성공이 일어날 확률이 동전 던졌을 때 앞면 하면 2분의 1이지만 동전이 균형이 안 잡혔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상황을 묘사할 수 있기 위해서 P라고 표현할게요. 성공 확률이 P, 성공 아니면 실패로 분류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은 1-P. 물론 P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x1서부터 xn까지는 IID다 이런 표현을 소개를 했고, 동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각각의 동전을 던진 결과가 서로 독립적이다. 처음에 앞면이 나왔다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이 더 증가한다거나 감소하거나, 그 조건을 이용했을 때 내 확률 이미지가 바뀌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여전히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P, 뒷면 실패가 될 확률은 1-P. 또 같은 동전, 동일한 상황에서 던지기 때문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내가 이런 동전을 던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값이 있을 수 있겠죠. expected value, 기대값.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확률 변수 xi의 기대값, expected value. 뭘 기대하느냐? 수치로서 한번 표현해봐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xi라는 것이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죠.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에 대해서 내 확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확률 분포고, 그 이미지에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 그럼 그런 확률 분포의 중심은 어디냐? 그래서 0, 1이 나오는데 어느 값을 기대하느냐?
이런 분포상에서의 일종의 센트럴 텐던시를 매저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실제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 자료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을 때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히스토그램의 센트럴 텐던시였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실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확률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동전을 던지면 어떨까? 이 동전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전이다.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전이다. 그러한 동전을 한 번 던지는 것이 한 번의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 결과는 불확실하겠습니다. 불확실하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가운데 일종의 규칙이 있는 거죠. 앞면이 나올 확률이 P, 뒷면이 나올 확률이 1-P라고 하는 하나의 확률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확률 규칙의 이미지, 그것이 확률 분포고 그 이미지에 따라서 내가 머리를 써서 계산했을 때 그러한 확률 변수는 어떠한 수치 값을 평균적인 텐던시로 가져다 줄 것이냐, 그것이 기대값, mathematical expectation의 의미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률 변수 xi는 1 아니면 0인데 1이 될 확률이 p, 0이 될 확률이 1-p니까 각각의 가능한 값들을 해당 확률로 가중치, 웨이트를 줘서 합산한 것, 그것이 바로 기대값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균형 잡힌 동전, 즉 P가 2분의 1인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1원을 따고 성공이죠. 1원을 따니까.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못 따는, 그러니까 실패죠. 그런 게임을 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그런 게임을 한 번 참여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금액, 확률 변수 xi죠.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떤 값을 기대하느냐, 0.5원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variance를 정의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앞서 배운 분산의 개념이고 앞에서 3장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과 지금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 사이에 뭔가 관련이 돼 있으면서 정확하게 같지는 않죠. 3장까지는 자료가 먼저 있었고 그 자료들 가지고 분포를 그렸고 그렇게 그린 분포의 중심이 어딘지, 표본 평균, 그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본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고 지금은 자료 대신에 우리가 출발점을 확률 이미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동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던졌을 때 앞면 아니면 뒷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P, 뒷면이 나올 확률이 1-P라고 하는 하나의 확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이 마치 자료가 분포를 이루는 것에 상응하는 우리의 모형인 것이죠. 그 모형에 따라서 우리는 앞서 한 것처럼 그러한 확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의 센트럴 텐던시, 중심은 어디냐, 그것을 기대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확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센트럴 텐던시 주의로 티피컬하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RMS와 유사한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자료의 분포상에서 RMS로 계산해냈던 것이 표준 편차였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확률 이미지에 따라서도 RMS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그러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루트 민 스퀘어, 즉 기대값 주위로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곱근을 취하면 이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RMS 방식을 통해서 계산했던 거죠. 계산은 역순. 자, 확률 변수 xi가 xi라는 값으로 실현이 됐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값은 p죠. 좀 더 자세히 쓸까요? 이 확률 변수 xi, 0, 1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기대하는 값은 이런 거였죠.
내가 만약 이런 값을 얻는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에러죠. 이 값을 기대했는데 이 값으로 실현됐다. 그러면 이것이 에러죠. 이 에러의 스퀘어드 에러. 이것이 스퀘어드 에러죠. 제곱한 에러. 그 다음에 mean에 해당하는 것이 expected value죠. 이제는 있는 자료를 가지고 mean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 이미지를 가지고 expected value를 계산하는 것이니까 mean을 expected value, 수학적인 하나의 명령어죠. 기대값이 뭔지, 이러한 스퀘어드 에러의 기대값이 뭔지 계산하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바꾸고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이것이 바로 표준 편차의 개념이고 실제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 이미지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점만 다를 뿐 개념은 같겠습니다. 이제는 계산하면 되죠. 자, xi-exi 이것이 에러인데 에러는 어떤 값들이 가능한가? 두 가지 값만 가능하겠죠. xi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 아니면 0이니까 1일 때의 에러, 0일 때의 에러. 에러 자체도 둘 중 하나 값이 되겠죠. 1일 때의 에러는 1-p죠. p를 기대했는데 1이 나왔다. 0.5원 평균적으로 벌 걸로 기대했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와서 내가 0.5원을 더 벌었다. 이런 상황. 아니면 에러는 0-p. 0.5원 벌 것으로 기대했는데 뒷면이 나와서 마이너스 0.5. 에러가 그렇게 실현될 수도 있겠죠. 에러는 둘 중에 하나의 값이 가능하죠. 그럼 에러 스퀘어 역시 둘 중에 하나의 값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xi-exi의 스퀘어드 에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값은 이거 아니면 이거죠. 스퀘어드 에러가 이것을 근데 우리는 그것의 기대값을 원하니까 스퀘어드 에러가 이럴 확률은 xi라는 확률 변수가 1이라는 값을 취할 확률과 같으니까 여기 적었던 분포에 따라서 그 확률은 p죠. 스퀘어드 에러가 이런 값을 취할 확률은 확률 변수 xi가 0의 값을 취할 확률과 같고 그것은 실패의 확률이니까 1-p죠. 즉 각각의 스퀘어드 에러들을 확률을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구하는 오퍼레이션을 하고 루트를 취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P, 1-P가 공통이죠. P, 1-P가 공통이고 여기에 P가 하나 남아있고 여기에 1-P가 하나 남아있고 여기에 P가 하나 남아있고 그러니까 전체 루트 P, 1-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P times 1-P. 이 값이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P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언제 최대가 돼요? 그것은 P의 2차 함수고 루트 안에 있는 것이 리딩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니까 P가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때 최대값은 2분의 1, 2분의 1 루트니까 2분의 1. 균형 잡힌 동전을 던지면 성공 아니면 실패. 성공하면 1원을 따고 실패하면 한 푼도 못 받고. 기대값은 0.5, P. 기대값주의로 전형적으로 벗어나 있는 정도, 표준 편차 계산하면 0.5. 그 이유는 1이 나와도 0.5만큼 벗어나 있죠. 0이 나와도 0.5만큼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값이 실현되든 기대값으로부터 0.5만큼 벗어나 있고 그것이 바로 루트 민 스퀘어 에러로 계산한 표준 편차죠. 동전을 던졌을 때 어떤 경우에 불확실성이 최대냐?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쪽으로 좀 유리하게 찌그러져 있으면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으니까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겠죠. 또 마찬가지로 뒷면이 나오는 쪽으로 유리하도록 동전이 좀 변형되어 있으면 불확실성이 역시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언제 불확실성이 최대가 되느냐? 정확하게 반반, 가능성이 반반일 때 불확실성이 최대가 되겠죠.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관을 시키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 다시 이제 3장까지 한 내용과 연계를 시키면 3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실제 동전을 던져본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동전을 100번 던져서 그 값들을 도수 분포표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히스토그램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 이산적인 확률 변수니까 0이 몇 번 나왔다, 1이 몇 번 나왔다 이런 게 되겠죠. 그게 일종의 경험적인 확률이고 경험적인 분포죠. 여기서 경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했다. 그래서 이런 경험적인 분포를 가지고 중심을 계산한 것이 사실상 표본 평균의 개념이었죠. 이 경험적인 분포를 가지고 RMS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그 경험적인 분포의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했던 것이 표준 편차의 개념이었고, 굳이 지금에 와서 언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 그러면 표준 편차인 거죠. 표본의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어떤 값이 될지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것을 히스토그램으로서 정리를 했던 거죠. 확률 이미지로서 어떻게 분포하느냐, 어떤 언서턴티가 있느냐. 그게 그림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했던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수치를 이용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변화가 있을 때 중심이 어디냐 평균을 계산을 했고, 굳이 표현하면 표본 평균인 것이죠. 또 평균주의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계산하기 위해서 RMS 오퍼레이션을 정의를 했고, 자유도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표준 편차라는 것을 정의를 했죠. 자, 지금은 우리는 일종의 역할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료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료를 생성해내는 언더라잉 확률 메커니즘이 먼저 있는 거죠. 동전을 던져본 자료가 먼저 있고, 그게 아니라 잠시 이 동전이 균형 잡힌 동전이다. P가 2분의 1이다. 앞면이 나오면 내가 1이라는 값을 부여하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0이라는 값을 부여하는 식으로 실험 결과를 정리하겠다라고 내 의사표시를 했고, 내가 그렇게 의사표시하는 것이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정의하는 것이죠. 왜 그런 식으로 정의하느냐? 뭐 성공하면 내가 1원을 받고 실패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했다. 성공하면 내가 뭐 1억을 받기로 했고 실패하면 성공 보수가 하나도 없는 걸로 파이낸셜 컨트랙트를 맺었다. 그러면 1이라는 게 단위를 1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둘로만 나뉘기만 하면 그 확률 변수의 값을 1, 0이라고 부여한 것이 일반성의 상실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정의한 것이 이항 베르누이 확률 변수고, 우리는 이런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보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정리할 수 있지만, 데이터로 정리하기 이전에 내가 실제 던져보면 어떤 식으로 자료가 나올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그림이 바로 이항 베르누이 확률 분포입니다. 앞서 굉장히 재미없게 내가 표현했던 수식 xi는 p의 확률로 1의 값을 갖고 1-p의 확률로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의 그림이죠. xi축에 0 또는 1, 0의 확률이 1-p, 높이가 1-p에 비례하고 1의 확률이 p에 비례하는 그러한 두 개의 나무 막대기로 이루어진 전체 그림, 이것이 바로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그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확률 분포입니다. 이것이 히스토그램과 같이 그림이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의 무게중심을 정의하고 싶은 거죠. 그 무게중심이 expected value. P, 균형 잡혔으면 0.5 그 값이고, RMS를 적용하면 그럼 그 기대값 P로부터 전형적으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을 것으로 기대하느냐, 그것을 RMS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한 것이 표준 편차고, 계산해 봤더니 이런 값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런 값은 공교롭게도 P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 2분의 1을 갖는데, 그것은 동전이 정확하게 균형이 잡혀서 성공이냐 실패냐 가능성이 정확하게 같은 반반일 때 불확실성이 최대가 된다는 것이고,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 2명에 대해서 적용해 봤더니 굉장히 이해가 잘 되더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면
0.5라고 하는 것이 표준 편차로서 실현되는 값이 기대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거리인데 통장이 그냥 잡혔으면 0.5를 기대했고 실현되는 값은 1 아니면 0인데 어떤 값이 실현돼도 0.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도 잘 부합한다 이런 거죠. 동전 한 번 던져서 성공 실패 따지는 것은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동전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100번을 던져보자. 이제 횟수를 늘린 거죠. 그것이 바로 이항 확률 변수, 이항 분포를 만들어내게 되는 언더라잉 메커니즘인 것이죠. 나하고 금융계약을 맺어서 뭐 100번, 100기간을 독립적으로 다 투자를 한다. 전체 성공이 몇 번이냐? 주식 가격이 매일 오르거나 내리거나 매일매일의 주식 가격의 움직임은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매일 오를 확률 반, 내릴 확률 반 이렇게 해서 단순화시키면 100일 후에 주식 가격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뭐 같은 이미지죠. 매번 성공 아니면 실패. 매번 성공 확률은 2분의 1, 실패 확률은 2분의 1. 매일매일의 주식 가격의 움직임은 독립적이다. 라고 그러면 오늘 주식 가격이 있을 때 앞으로 100일 뒤에, 100거래일 뒤에 어떤 가격이 될지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 그림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항 확률 변수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 가격을 매길 때 이른바 이항 트리, 바이노미얼 트리 이런 것을 이용해서 파생 금융상품의 가격을 프라이싱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이항 분포죠. 하루 올라갈 때 얼마가 올라간다, 내려갈 때 얼마가 올라간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근사시킨 다음에 물론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단순화시켜서 적절하게 계산해낸 올라갔을 때의 수익률, 내려갔을 때의 수익률 적절하게 계산해낸 그것을 이용해서 100일 동안 몇 번 올라갔고 100일 동안 몇 번 내려갔는지를 알면 결국 100일 뒤에 주식 가격이 얼마일지 101가지의 경우가 가능하겠죠. 100일 다 올라간 경우, 100일 다 떨어진 경우, 즉 성공이 한 번도 없는 경우, 한 번 있는 경우, 100번 있는 경우에서 101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한 가까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콜 옵션, 내가 콜할 수 있는, 불러들일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보면 이러한 주식에 쓰여져 있는 콜 옵션, 그 권리가 가져다 주는 것은 만기일, 100일 뒤에 예컨대 135라고 하는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콜 옵션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주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100개 구간으로 나눠서 오르고 내리고 쭉 주식 가격의 움직임을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이 바이노미얼 트리로 묘사했다라고 그러면 100일 뒤에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확률 분포로 묘사할 수 있겠죠. 성공이 한 번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느냐, 100번 다 있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만기일에 주식 가격의 행태를 확률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콜 옵션의 가치는 만기일에 주식 가격이 135, 행사 가격을 밑돌면 뭐 시장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135원 추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한 콜 옵션 권리의 가치는 0이 될 것이고 반대로 만기일에 주식 가격이 140원이 됐다. 그럼 140원짜리를 내가 135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니까 만기일 기준으로 5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5원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그것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의 옵션의 가치가 되겠고 따라서 만기일의 옵션의 가치는 100일 동안 성공이 몇 번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확률 변수가 될 거고 그 확률 변수를 현가로 할인하면 옵션의 가치가 얻어질 겁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더 경제학적 균형의 개념이 들어가야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각각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계산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옵션 프라이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기로 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옵션 프라이싱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통계학과 관계없는 다른 문제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고 나면 이런 바이노미얼 트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옵션 프라이싱을 실제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 대부분의 파생금융 상품을 현실에서 프라이싱 하는데 바로 이러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바이노미얼 어프락시메이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법으로 쓰이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많이 비어 있는 데가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뭐 당연히 100%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금융시장에서도 그렇다,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하고, 다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와서 베르누이 확률 변수,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확률 분포, 그러한 확률 변수의 기대값, 표준 편차까지 우리가 계산을 했죠. 근데 이것은 복잡해 보이지만 너무나 단순한 실험이란 말이에요. 동전 하나 던지는 것, 여자친구한테 전화 한 번 건 상황,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성공이거나 실패거나. 이제는 전화를 독립적으로 10번 건 상황, 동전을 독립적으로 10번, 100번 던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성공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시행회 수만큼 다 있을 수도 있고, 결국 가능한 경우의 수가 시행회 수 플러스 1, 100에 대해서 101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만든 확률 변수가 이항 확률 변수, 그러한 확률 변수가 취하는 확률 분포, 그것이 이항 확률 분포, 그러한 확률 분포상에서 계산하는 무게중심, 그것이 이항 확률 변수의 기대값, 그 기대값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그것이 이항 확률 변수의 RMS로 측정한 표준 편차, 뭐 이런 개념들이겠습니다. 표준 편차, 표준 오차라는 표현을 좀 더 즐겨 써요. 그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얘기를 수식을 가지고 정리만 할게요. 전체 성공의 횟수는 첫 번 던져서 성공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부여하는 첫 번째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값 더하기 일반화해서 n이라고 표현하죠. n은 시행의 횟수. 그럼 이것이 전체 성공의 횟수가 되겠죠. 다 0이면 0일 거고 다 1이면 n일 거고, 1, 0 성공과 실패가 섞여 있으면 그중에 성공할 때마다 값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성공의 횟수가 되겠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서부터 n까지 n 플러스 1개의 값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항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험을 n번 반복했을 때 성공이 정확하게 k번 일어날 확률은 경우의 수 n choose k, 조합의 숫자죠. 그 다음에 성공이 성공해서 k번 일어났으니까 k번, 실패가 나머지 n-k번. 그래서 k의 가능한 값은 0, 1, n. 이것이 이항 확률 분포인 것이죠. 이것이 일반화된 식이고, 여기서 n이 1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항 확률 분포의 특수한 경우로서 베르누이 확률 분포가 얻어지겠죠. n이 2인 경우를 따져볼까요? 동전을 2번 던졌다. 성공이 어떤 값으로 실현되겠느냐? 다 실패하거나 0, 한 번 성공하거나 2번 성공하거나 0, 1, 2 세 가지 값이 가능하고, 동전이 균형 잡혔으면 성공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실패 and 실패, 독립이니까 1-p의 제곱,
1-p의 제곱, k가 0인 경우, n은 2. 그 다음에 n choose 0, 2 choose 0, 2 combination 0, 1이죠. 두 개 중에서 한 개도 안 뽑을 경우의 수, 두 개 둘 다 뽑을 경우의 수와 같아서 1. 성공이 한 번 있는 경우의 수, 성공 실패 또는 실패 성공,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그 두 가지 경우의 수, 2 choose 1, 둘에서 하나를 뽑는 조합의 숫자와 같죠. 두 가지 경우. 그 각각의 경우의 확률은 성공 실패는 실패 성공이든 성공이 한 번 있어야 되니까 P의 1승, 실패가 한 번 있어야 되니까 1-P의 1승. 동일한 확률 요소를 갖는 것들을 두 번 더하니까 동일한 값에 두 번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성공이 두 번 일어날 확률, 성공 and 성공, 경우의 수는 1. 각각 그 경우에 적용되는 확률은 P의 제곱. 그래서 이 공식이 일반적인 공식인 것이죠. 이 공식에 해당하는 것을 가로축에 가능한 값들을 열거를 하고 0서부터 n까지 각각의 값 위에 세로 막대기 높이로서 이 확률을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이항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히스토그램인 것이죠. 그게 내 그림이죠. 확률 변수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확률 변수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인 것이죠. 내가 여자친구한테 10번 전화를 했으면 성공, 만나주겠다고 한 것이 어떤 그림으로 나올까? 여자친구가 변하지 않았으면 동전과 같아야 되고 동전, 균형 잡힌 동전을 10번을 던지면 내가 평균 5번 정도 성공을 기대하고 굉장히 운이 없으면 0의 성공, 1의 성공, 굉장히 내가 운이 좋으면 10번 다 성공, 9번 성공. 그 확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번 실험을 하기 전에 나는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률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 그림에 비추어서 지난번에 들었던 예,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실제 전화를 해봤더니 한 번밖에 안 만나준다고 하더라. 너 변했지? 안 변했다. 변했지? 안 변했다. 이러한 대화의 배경은 내가 안 변했다고 치자. 안 변했다고 치자. 당신이 안 변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n이 10, p가 2분의 1. 그리고 가능한 성공의 횟수에 대해서 나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 이것을 표현하면 이런 히스토그램이죠. 0서부터 10까지가 가능하고 5가 가장 피크일 거고 4, 6, 3, 7, 2, 8, 1, 9, 0, 10으로 감소하는 이런 확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안 변했다면 너는 이런 그림과 같아야 된다. 근데 실제 내가 얻은 데이터는 이 그림에 비춰볼 때 아주 변두리 1이라는 아주 희박한 가능성밖에 없는 그 값이다. 이런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구석에 있는 이 값과 부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네가 변했다고 보겠다. 이런 것이 바로 가설검정, 추론의 본질인데 그 추론에 있어서의 하나의 벤치마크,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안 변했다면 이런 그림을 내가 기대한다. 그런 거죠. 이 그림에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림을 수치로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10번 던지고 변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10번 전화를 했을 때 몇 번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느냐. 역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죠. expected value of x. 이 그림의 무게중심점. 계산해 보면 n 곱하기 p가 되죠. 시행 횟수 곱하기 성공의 확률. 10번 전화를 했고 매번 성공 확률이 0.5면 5번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죠. x의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가 되고 1호부터 분산의 제곱근 루트를 취한 것을 앞서 자료를 가지고 이런 걸 계산했을 때 표준 편차라고 했는데 그 개념을 일반화해서 표준 오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standard error of x.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들어있는 표준적인 오차의 크기가 뭐냐? RMS로 계산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루트 n의 루트
P 1-P 이렇게 되는 거고, Standard Error of X 이거에 대해서 RMS를 적용하는 거죠. 계산은 역순. 그러면 X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EX죠. 하나의 숫자. X에 따라서 다른 값이 아니라 X에 관계없이 하나의 숫자. X의 대표적인 값. 그 값으로부터 이만큼 벗어나는 거죠. X에 따라서. 이것이 오차. 오차를 스퀘어, 제곱하죠. 이것이 스퀘어드 에러. 그 다음에 이것이 mean squared error, expected squared error. 확률 이미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스퀘어드 에러의 대표적인 값. 다시 루트. 이렇게 되고, 이 값을 계산하면, 계산해 봤더니 루트 np 1-p가 되더라 이런 거고, 이 값을 계산하는 과정, 앞서의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이것을 직접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은 베르누이 확률 변수와 이항분포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관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n이 2인 특수한 경우를 설정해 보면 x는 첫 번에 성공했느냐, 두 번째 성공했느냐 각각의 두 개의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합친 것과 같고, 이때 x의 분산은 x1 더하기 x2의 분산과 같은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x 빼기 2x의 제곱의 기대치, 이것이 분산이죠. 이걸 다시 또 표현해 보면 x가 x1 더하기 x2니까 x1, x2. 2x는 마찬가지로 x의 기대값은 x1의 기대값, x2의 기대값을 각각 합친 것과 같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각각 나눠서 x1에서 2x1을 빼주고 x2에서 2x2를 빼주면 전체를 이렇게 분할해서 제곱한 것의 기대값이 되겠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것뿐이고요.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a 더하기 b 형태로 쪼갠 것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크로스 프로덕트 a,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x1 빼기 2 x1의 제곱의 기대값 더하기 x2 빼기 2x2의 제곱의 기대값 더하기, 쓰다 보면 쓰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복잡해지고 이런 건데,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게 뭐 대단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을 전개해서 전개된 각각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는 오퍼레이터를 디스트리뷰트, 배분해 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대값. 자, 가만히 보면 이 첫 번째가 뭐예요? x1의 분산이죠. x1이 그 기대값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이게 x1의 에러죠. x1의 에러에 대해서 mean square 오퍼레이터를 적용한 거죠. 스퀘어드 에러의 기대값. 그것이 바로 x1의 분산의 데피니션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x2의 분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1과 x2의 공분산인데, 공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가 먼저 있을 때 두 변수 x, y 사이의 공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를 했죠. 이거는 자료가 먼저 있는 대신에 확률 이미지가 먼저 있다는 것만 다를 뿐 공분산을 구하는 과정은 정확하게 같죠. x1이 그 기대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x1의 편차와 x2의 편차를 곱한 것의 기대값.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관계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소개했던 공분산의 개념이죠. 근데 x1의 분포와 x2의 분포가 같으니까 그 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기대값들도 같고 분산도 같겠죠.
근데 그 공통의 분산이 앞서 표준 오차가 루트 p 1-p였으니까 그것을 제곱한 거, 루트를 씌우기 전이 분산이니까 p 곱하기 1-p가 되고 그것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공분산은 x1과 x2의 공분산이라는 게 뭐냐면 공분산이 0이면 상관계수도 0이죠. x1과 x2의 상관계수가 0이면 공분산도 0이겠습니다. 근데 상관계수라는 것은 x1이 증가할 때, 여기서 증가한다는 것은 실패 대신에 성공이 발생할 때 x2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걸 측정해 주는 것이죠. 선형관계. 근데 x1과 x2가 상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x1이 성공이든 실패든 x2가 성공이냐 실패일 확률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x1이 x2에 대해서 추가로 제공하는 정보가 없겠습니다. 당연히 상관계수가 0이죠. 당연히 공분산도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전체가 2 곱하기 p 1-p, 즉 2 곱하기 variance x1. x라는 확률 변수를 구성하는 개별 확률 변수의 분산을 n배 해주면 전체 성공의 수의 분산이 얻어진다 이런 얘기죠. 분산의 제곱근을 취한 것이 스탠다드 에러니까 결국 여기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일반화했을 때 루트 n 곱하기 개별 관측치의 표준 편차인 루트 p 1-p가 곱해지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을 표로다가 정리를 할게요. 확률 변수는 이항 확률 변수, 뭐 x1이라고 쓸까요? 그 중에 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체 성공의 수가 x1, x2 이렇게 되고, 이 확률 변수의 명칭은 베르누이 확률 변수. 여기서는 이항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의 분포는 베르누이 확률 분포. 구체적으로 x1은 성공이거나 실패인데 성공의 확률이 p, 실패의 확률이 1-p. 이 이항 확률 변수가 따르고 있는 확률 이미지, 그림, 그것이 이항 확률 분포. 이것을 그 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x1이 k라는 값을 취할 확률은 n에서 k를 뽑는 조합의 숫자 곱하기 p의 k, 1-p의 n-k, 그리고 성공으로 가능한 값은 0서부터 n까지. 센트럴 텐던시. 이 센트럴 텐던시가 바로 기대값이죠. expected value. 그래서 x1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 p의 확률로 성공, 1-p의 확률로 실패이기 때문에 기대값은 p. x의 기대값은 전체 성공의 횟수가 첫 번째 성공했느냐 아니냐, n번째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n개 이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합이니까 합의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의 합. n 곱하기 p. 한 번 동전을 던졌을 때 성공할 확률이 0.5면 10번 던졌을 때 성공을 몇 번 할 것으로 기대하느냐. 10 곱하기 0.5. 5. 뭐 일종의 RMS이죠. 루트 민 스퀘어 에러. 표현을 x1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x1의 표준 편차. 그래서 이것은 개념상 x1이 그 기대값 p로부터 이게 오차죠. 오차에 대해서 RMS를 적용하는 거죠. 스퀘어드 에러.
mean squared error, 루트 mean squared error. 이것은 x1이 1 아니면 0이니까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 계산해 보면 루트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RMS1을 이제는 전체 성공의 횟수 x에 대해서 적용하면 x가 그 기대값 2x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이 벗어나 있는 에러 자체가 확률 변수죠. x가 확률 변수니까. 이거는 확률 변수가 아니지만 오늘 이걸 강조하게 되네요. 이 전체는 확률 변수죠. x가 여전히 확률 변수니까. 그것이 스퀘어드 에러. 이것이 민 스퀘어드 에러. 이것이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x의 스탠다드 에러죠. x에 들어있는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 스탠다드 에러, contained in x.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이죠. 이걸 계산했더니 루트 n p 1-p 이렇게 되고 이걸 다시 분리했으면 루트 n 곱하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of x1. 두 가지 점만 강조를 하죠. 첫 번째는 용어. 여기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서는 왜 스탠다드 에러라는 표현을 썼느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남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언어로서. 나보고 지금 그런 기존의 언어 체계를 도외시하고 새로운 용어를 통일되게 써라. 그러면은 뭐 양쪽 공통으로 이것도 전형적인 오차, 스탠다드 에러. 이것도 전형적인 오차, 스탠다드 에러.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게 더 일관성이 있죠. 근데 뭐 일관성만 가지고 역사적으로 써오던 용어를 바꾸는 것은 혼돈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는 것뿐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고 이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러한 용어의 차이가 장점도 있어요. 관측치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전형적인 오차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약속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스탠다드 에러 of x1이라고 표현해서 잘못된 게 없겠습니다. x1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확률 변수에 들어가 있는 표준적인 오차의 크기, 그것을 특별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약속하자, 이런 것이죠. 관측치를 여러 개 합산하거나 평균을 하거나 뭔가 프로세서해서 얻어내는 새로운 확률 변수에 들어있는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자.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 of x 이렇게 됐고, 계산해 봤더니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전형적인 오차의 몇 배가 되는지 봤더니 n배가 되는 게 아니라 루트 n배가 되더라. 루트 n. 루트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은 게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얘기죠. 루트. 제곱근. 이 제곱근 때문에 우리가 11장에서 제곱근 법칙, 스퀘어 루트 로, 또 이 제곱근 법칙에 의해서 유도되는 평균의 법칙, 대수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제곱근,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variance, 이것은 원래 측정 단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측정 단위의 제곱을 단위로 갖게 돼요. 뭔가 확률 변수를 제곱한 것의 기대값이니까. 스퀘어드 에러의 기대값, 이것이 variance죠. 원래의 측정 단위를 리커버하기 위해서 다시 variance의 루트를 취했을 때 얻어진 값이 스탠다드 에러거나 뭐 관측치가 하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 거죠. 그래서 앞에 스탠다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관측치 단위도 원래 단위다, 표준적인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해서 나쁠 게 없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점점점에 해당하는 이 계산 과정에서 봤던 것은 확률 변수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었을 때
그 합에 들어있는 expected squared error, 분산은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분산의 2배였죠. 앞서 variance of x1 plus x2. 그래서 variance는 쭉 계산했더니 완전 제곱골 전개에서 a제곱의 기대값에 해당하는 게 x1의 variance였고 b제곱에 해당하는 게 x2의 variance였고 2 곱하기 ab 크로스 프로덕트의 기대값에 해당하는 게 코베리언스였죠. 즉 x1 플러스 x2의 variance는 x1의 variance 플러스 x2의 variance 플러스 2 times x1, x2 사이의 코베리언스 이렇게 됐었고 x1과 x2가 독립이면 즉 동전을 던질 때 독립적으로 던졌으면 x1의 정보가 x2의 정보를 예측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도움이 돼야 상관계수도 0이 아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x1과 x2 사이의 리니어 릴레이션십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x1이 크다라고 해서 x2가 크다. 이 실험 상황에서 얘기하면 처음에 던졌을 때 암면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암면이 나올 확률이 더 늘어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0이고 공분산도 0이겠습니다. 따라서 골치 아픈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0이 되니까 합의 분산은 가까이 분산의 합과 같아지고 따라서 두 개의 확률 변수를 합쳤을 때의 분산은 하나일 때의 확률 변수의 분산의 2배가 되는 거죠. 이 논리를 일반화하면 독립적으로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의 합에 들어있는 분산은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의 분산의 100배가 되겠습니다. 제곱한 것들이 개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제곱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면 합에 들어있는 표준 오차는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표준 오차의 100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루트 100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 루트 n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자, 합이라는 확률 변수에 들어있는 스탠다드 에러, 전형적인 오차, 불확실성의 크기는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스탠다드 에러라고 못 부를 이유가 없죠. 일관성을 위해서. 안 부르는 것뿐이죠. 남들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부르니까.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전형적인 오차 크기의 루트 n 배더라 이런 얘기죠.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100번에 있는 성공의 횟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불확실성은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예측에 있어서 이 불확실성 0.5의 100배가 아니라 10배더라. 루트 100배더라. 이게 바로 제곱근 법칙입니다. 이 제곱근 법칙, 이것이 금융시장에서 투자 다변화를 통한 위험 축소, 리스크 다이버시피케이션, 이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죠. 내가 한 종목에 다 투자하는 것보다 반반 두 종목에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이 줄어든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것보다 두 바구니에 나눠서 담으면 위험이 줄어든다. 제곱근 법칙, 스퀘어 루트 로, 합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n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 n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러면 평균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합을 n으로 나누면 평균이 얻어지죠. 평균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합에 있는 불확실성을 n으로 나눈 값이 될 테니까 루트 n으로 감소하겠죠. 역시 루트가 등장하는 거죠. 합친 것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이 합쳐진 개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루트 n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합을 n으로 나눠서 평균의 형태로 바꿔주면 평균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평균을 취할 때 합쳐진 원자재의 개수, 원래 확률 변수의 개수의 루트 n에 비례해서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평균의 법칙입니다. 평균을 취할 때 10개의 확률 변수에 걸쳐서 평균을 취한 경우보다 100개의 확률 변수에 걸쳐서 평균을 취하면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In the limit,
굉장히 많은 것에 걸쳐서 평균을 취하면 루트 굉장히 큰 수로 나뉘어져서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은 in the limit 0으로 수렴한다. 불확실성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in the limit 궁극적으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평균의 법칙이죠. 궁극적으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 그것은 평균을 취해서 참값을 궁극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이죠. 대수의 법칙 또는 평균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기 전에 간호사분을 먼저 만나고 간호사분이 맥박을 재는 거죠. 간호사분이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평균 맥박수를 알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모수란 말이에요. 미지의 모수, 파라미터.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분당 맥박수. 근데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한 간호사는 1분 동안 잰 수치를 그냥 쓸 수 있고 또 다른 간호사는 5분 동안 정말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면 5분 동안 재서 5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것은 마치 처음 1분 동안의 맥박수, 그 다음 1분 동안의 맥박수 5개의 확률 변수를 합친 다음에 5로 나눈 값이란 말이에요. 이 5개의 확률 변수가 여러분의 몸을 재는 거니까 아이덴티컬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뭐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좀 불안하다가 나중에 가면서 편안해진다 그러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복잡함을 일단 무시하고 하나의 근사로서 5개의 확률 변수가 아이덴티컬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리고 처음에 빨랐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더 빨라진다거나 이럴 이유도 없다. 인디펜던트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5분간 잰 분당 맥박수는 5개 확률 변수의 평균이죠. 5개의 확률 변수의 평균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단 1분 재에서 리포트한 것의 불확실성의 루트 5분의 1배다. 그 루트 5면 2보다 큰 값이니까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5분의 1까지 줄어들진 않지만 루트 5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맥박수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한 24시간 재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하면 분당 맥박수가 굉장히 정확하게 얻어지겠죠. 현실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측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평균을 취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렇지만 무한히 많이 반복할 수는 없는 게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이러한 모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10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여론조사를 했다. 1000명에 걸쳐서 응답을 지지하면 1, 지지하지 않으면 0, 성공 실패로 나눠서 1000개의 확률 변수를 더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눈 것이 표본 비율이죠. 몇 퍼센트가 지지하느냐. 그게 일종의 표본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런 표본 평균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은 관측치 하나, 한 명 달랑 조사해서 지지하느냐 마느냐 하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을 때보다 불확실성이 루트 1000분의 1배로 줄어든다. 제곱근 법칙.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 한 명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1000명을 조사하는 거죠. 1000명을 조사하는 대신에 4000명을 조사하면 그 표본 비율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이 1000명보다 4000명이 4배니까 불확실성은 루트 4분의 1로 줄어들겠습니다. 2분의 1로, 절반으로. 종종 이제 신문에서 여론조사하고 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60%로 드러났다. 그리고 괄호 안에 신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단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이런 표현들 봤어요? 만약에 다른 언론기관이 우리는 라이벌 언론기관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저쪽은 1000명 조사했는데 우리는 4000명을 조사했다. 4000명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59%로 드러났다. 단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다.
1000명 조사했을 때 저 회사가 리포트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1%. 내가 4000명 조사해서 얻었으면 동일한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가 몇 퍼센트겠어요? 루트 4분의 1. 제곱근 법칙. 그러니까 오차 한계,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으면 표본 크기를 늘리면 되죠. 늘리는 만큼 확확 줄지는 않지만 조금 느리게 루트 n 레이트로 줄어드는 거죠. 제곱근 법칙입니다. 그래서 평균의 법칙, 비슷비슷한 것들을 합쳐 놓으면 불확실성은 루트 n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평균을 취하면 불확실성은 루트 n으로 감소한다. 늘어날 때도 루트 n으로 늘어나고 감소할 때도 루트 n으로 감소하는 거죠. 제곱근 법칙입니다. 여기 평균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카운터 이그젬플로 더블링 스트래티지를 소개했는데, 그것은 연태까지 내가 누적해서 얼마를 벌었느냐, 기껏 합쳐봐야 합에 의해서 오는 자연스러운 에버리징 프로세스, 믹싱 프로세스가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연태까지 게임을 100번을 했든 1000번을 했든 누적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 한 번이 결정하니까. 이때는 합쳤지만 사실상 마지막 한 번에 주어지는 보이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 덕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소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암묵적으로 IID라는 걸 쓰고 있는 거죠. 아이덴티컬하고 인디펜던트한 상황. 아이덴티컬하다라는 것은 확률 변수의 중요도가 엇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더블링 스트래티지에서는 엇비슷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한 번이 그 앞에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컸잖아요. 아이덴티컬하다라는 게 왜곡이 됐기 때문에 대소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대소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카운터 이그젬플은 한 독재 국가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세뇌시킨 경우에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죠. 여론을 통해서 홍보된, 선전된 그 견해가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올 테니까 독립적이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아무리 해봐야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안 되겠죠. 그것도 대소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그젬플이죠.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장충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을 때 국민을 대표한다고 사람들 뽑아놓고 그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해봐야 그때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겠죠. 인디펜던스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 대소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디펜던스, 어느 정도의 독립성,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퀄 보이스 조건 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전체 사람들의 의사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 카운터 이그젬플은 여론을 독점해서 사람들의 인디펜던스를 바이올레이트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사람한테 다 독재적인 권력을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디펜던스가 위배가 되든 아니면 아이덴티칼리스가 위배가 되든 어느 하나의 가정이 위배될 것이기 때문에 대소의 법칙이 성립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